1933년 9월 5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평화로운 도시를 비추던 아침, 병원에서 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던 젊은 여성 박주은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녀는 오랜 하루를 끝내고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던 평소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달리 그곳은 갑자기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집 뒤쪽의 얕은 수영장에는 그녀의 두 어린 자녀, 진석, 과익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두 아이는 물에 빠져 숨을 쉰 흔적이 없었고 특히 시신에는 외상이나 긁힌 자국 등 어떤 외부 충격도 없었다. 이후 인해 그 현장은 더욱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장면으로 변했다. 주은은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공포에 질려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박주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대구시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 불과 30분 만에 수사팀은 박 가족의 집에 도착했다. 수년간 특이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김주혁 형사가 팀을 이끌었다. 그와 함께 형사기술팀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책임을 맡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평범한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침묵과 냉랭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통에 눌려 있었다. 모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현장인 가족의 수영장은 마치 악몽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차가운 공기를 품고 있었다. 수영장 물은 말라 있었고 뜨거운 여름날에 물놀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곳에 떠있는 건 조금의 쓰레기와 마른 나뭇잎뿐이었다. 수사팀은 신속히 현장을 차단하고 김주혁 형사와 동료들은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주혁 형사는 진석과 지혜의 시신 옆에 서서 주변을 하나하나 살폈다. 싸움의 흔적이나 상처는 없었고 신체의 외상도 없었다. 두 아이의 시신은 그대로 조용한 공기 속에서 형사기술팀의 발자국 소리,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의 소리만 들렸다. 김주혁 형사는 깊이 생각하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이 사건은 목적이 있는 범죄일 수 있으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그가 밝혀야 할 것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수사팀은 즉시 시신 주변의 흔적을 수집하고 미처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 사이 김 형사는 점점 더 큰 가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이 사건에 가족이 연루된 것은 아닐까? 이 사건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사고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그를 한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주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불과 30분 만에 수사팀은 박 가족의 집에 도착했다. 김주혁 형사는 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로 팀을 이끌며 현장에 도착했다. 그와 함께 형사기술팀이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평범한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침묵과 냉랭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통에 눌려 있었다. 모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현장인 가족의 수영장은 마치 악몽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차가운 공기를 품고 있었다. 수영장 물은 말라 있었고 뜨거운 여름날에 물놀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곳에 떠있는 건 조금의 쓰레기와
마른 나뭇잎뿐이었다. 수사팀은 신속히 현장을 차단하고 김주혁 형사와 동료들은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주혁 형사 조용한 공기 속에서 형사 기술팀의 발자국 소리,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의 소리만 들렸다. 김주혁 형사는 깊이 생각하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이 사건은 목적이 있는 범죄일 수 있으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그가 밝혀야 할 것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수사팀은 즉시 시신 주변의 흔적을 수집하고 미처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 사이 김 형사는 점점 더 큰 가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이 사건에 가족이 연루된 것은 아닐까? 이 사건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사고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그를 한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이 법의학팀에 넘어간 후 부검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주혁 형사는 초기에 의심을 품었지만 부검 결과가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부검실 앞에 서서 보고서를 꽉 쥐고 닫히는 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부검실에서 울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김 형사의 마음속에서는 시간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내 순간이 한 세기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곧 다가올 일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며 그동안의 추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법의학 의사인 이선주 박사가 부검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김 형사에게 다가왔고 두꺼운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안경을 살짝 올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 진실을 발견한 것이 그녀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인 듯했다. 김 형사님, 제가 방금 발견한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이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진석이와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익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김주혁 형사는 놀라움에 빠져 몸이 굳은 듯 느꼈다. 그가 다른 방향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김 형사는 충격에 빠졌다. 두 아이가 익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럼 누가 그들에게 이 독을 먹였을까? 자연스러운 사고에 대한 모든 추론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된 살인사건이었다. 이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쥐약은 매우 강력해서 소량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매우 철저히 준비했어요. 외상이나 저항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싸움이나 외부의 힘에 의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아이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김 형사는 마음이 아파왔다. 두 어린 아이가 무고하게 죽어갔고 그 원인도 그들이 믿었던 누군가에 의한 것이라니. 아무런 절규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차가운 범죄자가 숨겨놓은 끔찍한 현실만이 있었다. 그럼 누가 집안에서 이 쥐약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김 형사는 차갑게 물었다. 이건 가족 내부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 박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이 독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샘플을 계속 검사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고 이런 독을 사용하려면 분명히 어른만 할 수 있어. 이 사건이 법의학 팀에 넘어간 후 부검 결과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김주혁 형사는 처음에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흐릿했던 의문에서 깨어난 듯했다. 두 아이는 익사한 것이 아니라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는 그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으며 사건이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가설을 더욱 확고히 했다. 부검 결과가 나온 직후 김 형사는 수사팀에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모든 증거가 이제 박 씨 가족 중 한 사람이 진석과 지혜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일 수 없었다. 쥐약은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다. 이 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했다. 복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김 형사는 박 씨 가족의 모든 관계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선 그는 박민호, 아버지이자 남편인 민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없었지만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냉정한 태도는 김 형사에게 의구심을 더하게 했다.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자녀의 죽음에 대해 걱정하거나 분노했을 텐데. 김혜숙은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주은은 그녀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주은이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는 말을 많이 들었고 자주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일상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김혜숙과 주은 사이의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 누구도 김혜숙이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김 형사는 김혜숙에 대해 더 깊이 조사를 결정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그녀가 자식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저질렀을 수 있는지 의심했다. 김혜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형사는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한 말들이 그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다. 김혜숙은 주은이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숨겨진 적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지속적인 비판과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깊은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한 할머니가 며느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 이렇게까지 간섭하려 했을까? 그녀의 적대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김 형사는 가족 내의 갈등이 그저 불씨처럼 잠재되어 있다가 김혜숙이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풀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김 형사는 김혜숙뿐만 아니라 박 씨 집에서 쥐약과 관련된 모든 물질을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이 밝혀지기를 원했다. 심지어 가족이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까지도.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점점 더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민호의 냉정한 태도에서부터 주은과 김혜숙 사이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김 형사를 점점 더 분명한 결론으로 이끌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음모가 숨어있는 살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김혜숙, 민호의 어머니일 수 있었다. 김주혁 탐정은 박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깊이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두 아이의 죽음에 관한 비극이 아니라 이 가정 내에 쌓여온 깊은 갈등을 드러내는 것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숨겨진 비밀, 그리고 들을 수 없는 분노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김 탐정은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모든 이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주은과 그녀의 시어머니 김혜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드물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긴장된 것처럼 보였다. 김혜숙은 60세에 가까운 여성으로 주은과 민호가 결혼한 이후로 박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주은이 자녀들을 돌보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진석과 지혜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녀는 주은이 자녀들에게 엄격하지 않고 좋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녀의 비판은 때때로 부드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점차 그것은 주은을 존중하지 않는 공격으로 변해갔고 주은은 자신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 탐정은 김혜숙이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태도에 대해 더욱 의문을 품었다. 주은과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김혜숙은 차가운 태도로 심지어 무관심하게 보였다. 며느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남편은 충격에 빠져 있는데 김혜숙은 전혀 큰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이 아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를 예감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까? 김탐정은 김혜숙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말했다. 주은은 항상 김혜숙에게 비판을 받았고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결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김탐정은 이러한 갈등들이 김혜숙의 극단적인 행동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김탐정이 주목한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은 김혜숙이 여러 번 자신이 가족 내에서 배척당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녀는 주은이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김탐정은 김혜숙의 친구와의 중요한 대화를 통해 그간의 갈등을 더 깊이 파악했다. 친구는 김혜숙이 주은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평하며 자신이 없으면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절대로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은 김혜숙이 느꼈던 고립감과 불만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명확하게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박 가족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제 그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일부분이 되었다. 김탐정은 이제 이 가정 내에서 감정적 동기와 그 억눌린 갈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를 넘어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억제된 비극의 일부로 드러났다. 진석과 지혜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단지 순진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숨겨진 눈물과 억눌린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김주혁 형사가 피해자 가족 간의 관계를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치 매번 돌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혜숙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제 모든 것은 가장 작은 디테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에 달려 있었다. 최근 현장 검증 중 한 경찰관이 탁씨 가족집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대해 보고했다. 이 카메라는 초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아니었지만 김 형사가 찾고 있던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CCTV 데이터를 다시 확인한 후 화면에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타났다. 영상은 오전 11시 30분경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정확히 맞물려 한 여성이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분명 김혜숙이었다. 영상 속 몇 초에 불과했지만 김 형사에게 있어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영상에서 김혜숙은 전혀 급한 기색도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표정도 없었다. 이는 김 형사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컵을 집어들고 김 형사는 영상을 세밀히 관찰하며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혜숙이 컵을 도랑 근처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마치 익숙한 행동처럼 보였고 서두르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그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는 김 형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김혜숙이 이 살인을 실행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김혜숙의 행동과 시간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 행동을 수행하면서 보인 무심함까지 보여주었다. 조금의 걱정이나 감정의 흔들림 없이 마치 평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김 형사에게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다가왔다. 어떻게 한 할머니가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주저없이 할 수 있을까? 즉시 김 형사는 형사기술팀을 불러 영상을 분석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했다. 우선 시간의 동기화였다.
해당 시간에 두 아이는 김주혁 형사는 즉시 수사팀에게 박 씨 가족 집 주변 CCTV에서 다른 단서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돌아간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가적으로 밝혀야 했다. 영상 한 컷, 숨겨진 한 구석이 다음 중요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CCTV 증거는 이번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에는 김혜숙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그녀가 두 아이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행동이 기록된 영상으로 김 형사는 수사를 더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그녀를 주요 용의자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 아직 결론을 내릴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CCTV 영상은 김 형사로 하여금 사건의 일부 진실을 볼 수 있게 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긴장감과 결정적인 수사 과정으로 이어져 결국 범인을 밝혀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김주혁 탐정은 박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한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 내에 쌓인 깊은 갈등을 드러내는 것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 숨겨진 비밀, 그리고 들을 수 없는 분노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김 탐정은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모든 이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주은과 그녀의 시어머니 김혜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드물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긴장된 것처럼 보였다. 김혜숙은 60세에 가까운 여성으로 주은과 민호가 결혼한 이후로 박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주은이 자녀들을 돌보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진석과 지혜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녀는 주은이 자녀들에게 엄격하지 않고 좋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녀의 비판은 때때로 부드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점차 그것은 주은을 존중하지 않는 공격으로 변해갔고 주은은 자신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김혜숙은 자신이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항상 믿었다. 김 탐정은 김혜숙이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태도에 대해 더욱 의문을 품었다. 주은과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김혜숙은 차가운 태도로 심지어 무관심하게 보였다. 며느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남편은 충격에 빠져 있는데 김혜숙은 전혀 큰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이 아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를 예감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까. 김 탐정은 김혜숙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말했다. 주은은 항상 김혜숙에게 비판을 받았고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결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김 탐정은 이러한 갈등들이 김혜숙의 극단적인 행동에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김 탐정이 주목한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은 김혜숙이 여러 번 자신이 가족 내에서 배척당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녀는 김 탐정은 김혜숙의 친구와의 중요한 대화를 통해 그간의 갈등을 더 깊이 파악했다. 친구는 김혜숙이 주은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편하며 자신이 없으면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절대로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은 김혜숙이 느꼈던 고립감과 불만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명확하게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박가족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제 그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일부분이 되었다. 김 탐정은 이제 이 가정 내에서 감정적 동기와 그 억눌린 갈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를 넘어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억제된 비극의 일부로 드러났다. 진석과 지혜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단지 순진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숨겨진 눈물과 억눌린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박 가족의 관계를 파헤친 김주혁 탐정은 이 사건이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한 비극일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 쌓여온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들을 수 없었던 분노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김 탐정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의 모든 이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주은과 시어머니 김혜숙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드물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긴장된 것처럼 보였다. 김혜숙은 60세에 가까운 여성으로 주은과 민호가 결혼한 이후로 박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주은이 자녀들을 돌보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진석과 지혜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녀는 주은이 자녀들에게 엄격하지 않고 좋은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녀의 비판은 때때로 부드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점차 그것은 주은을 존중하지 않는 공격으로 변해갔고 주은은 자신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김혜숙은 자신이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항상 믿었다. 김 탐정은 김혜숙이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태도에 대해 더욱 의문을 품었다. 주은과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김혜숙은 차가운 태도로 심지어 무관심하게 보였다. 며느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남편은 충격에 빠져 있는데 김혜숙은 전혀 큰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이 아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를 예감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까? 김 탐정은 김혜숙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말했다. 주은은 항상 김혜숙에게 비판을 받았고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결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김 탐정은 이러한 갈등들이 김혜숙의 극단적인 행동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김 탐정이 주목한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김혜숙이 여러 번 자신이 가족 내에서 배척당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녀는 주은이 김 탐정은 김혜숙의 친구와의 중요한 대화를 통해 그간의 갈등을 더 깊이 파악했다. 친구는 김혜숙이 주은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평하며 자신이 없으면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절대로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은 김혜숙이 느꼈던 고립감과 불만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명확하게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박 가족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제 그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일부분이 되었다. 김 탐정은 이제 이 가정 내에서 감정적 동기와 그 억눌린 갈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를 넘어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억제된 비극의 일부로 드러났다. 진석과 지혜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단지 순진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숨겨진 눈물과 억눌린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김혜숙의 자백이 드러난 후 박가족은 마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깨져버린 듯 보였다. 가족 내의 비밀들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고 이제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암흑의 날들로 바뀌었다. 가족의 누구도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찢어지고 무너져 버렸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주은은 단순히 자녀들을 잘 돌보기를 바랐던 평범한 희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김혜숙을 용서할 수 없었다. 주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었지만 두 아이의 죽음은 그 모든 용서를 밀어냈다.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생각했던 가족의 보호자이자 사랑의 대상을 이토록 잔인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김혜숙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자백했지만 주은의 눈에는 그녀는 여전히 냉혹한 범죄자로 남아 있었다. 주은은 평생 가족이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함께 살아온 사람, 김혜숙이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이전의 언쟁과 갈등은 이제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두 아이를 죽인 사람과 김혜숙은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배척감과 존중받지 못함을 이유로 들었지만 두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녀의 변명은 박가족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줄 수 없었다. 그녀가 끊어버린 가족 간의 관계, 그녀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사실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법정에서 김혜숙의 재판은 무겁고 긴장감 넘쳤다. 모두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두 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 아픔을 간직했다. 김혜숙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가족의 마음에는 용서도 치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은 이미 갈라졌고 그들의 삶은 신뢰와 사랑이 침해된 채로 무너져 있었다. 주은은 김혜숙과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이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매일 그녀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민호는 가족을 다시 모으고 싶어 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결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와 주은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은 없었다. 그들은